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1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0년 정월 한양의 하늘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경복궁 근정전 뒤편에 위치한 사정전에서는 선조가 신하들과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외국에서 온 국서가 놓여 있었고 그 내용은 조정을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명나라를 치겠다고 한다니 이것이 과연 진심인가? 선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류성룡이 흑색 달령포 자락을 고쳐 잡으며 입을 열었다. 전하, 일본은 100년 가까이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 오랜 싸움을 평정한 자라면 그 힘을 어디론가 돌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동인의 영수 이산해가 코웃음을 쳤다. 1590년 류성룡과 이산해는 같은 동인에 속해 있었으나 당내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며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우의정께서는 외국 오랑캐를 너무 높이 보시는 것 아니옵니까? 섬나라 놈들이 대륙을 넘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인의 윤두수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영상께서는 이 국서를 어찌 보십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 단순한 허세로 보이십니까? 사정전하는 금세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동인과 서인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웠고 선조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류성룡은 이런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 당파 싸움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김성일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신이 보기에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외나라는 예로부터 우리 문물을 사모하던 나라이옵니다. 비록 최근 혼란이 있었다 하나 감히 천조국을 넘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황윤길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옵니까? 100년 동안 싸워온 자들인데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논쟁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결국 선조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통신사를 보내도록 하라. 직접 보고 듣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 황윤길을 정사로 김성일을 부사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590년 2월 부산포는 바람이 거셌다. 황윤길과 김성일을 중심으로 한 통신사 일행 200여 명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윤길은 녹색 달령포를 단정히 여미고 바다를 응시했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 겪을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부사께서는 이번 여정을 어찌 생각하시오? 황윤길이 옆에 선 김성일에게 물었다. 김성일은 청색 달령포를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저 예를 갖춰 다녀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살펴야 하오. 두 사람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 배가 스시마로 향하는 동안 풍랑이 심했다. 배전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요란했고 일행 중 절반은 배멀미로 고생했다. 그러나 황윤길과 김성일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다. 사흘을 항해한 끝에 스시마 섬이 눈앞에 나타났다. 스시마 도주소 요시토시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조선통신사를 환영하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소 요시토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황윤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스시마는 조선과 외국 사이에서 무역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만약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스시마는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환영 연회가 열렸다. 술과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황윤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주께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를 알고 계시오. 소 요시토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관배께서는 대단한 분이시오. 100년 전쟁을 끝내고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드셨소. 그분의 야심은 어디까지인지 도주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이옵니다. 소 요시토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황윤길은 그의 침묵에서 많은 것을 읽었다. 며칠 후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규슈로 향했다. 규슈의 하카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항구에는 수십 척의 큰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병사들이 무리지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창과 칼을 든 젊은이들이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것 좀 보시오. 황윤길이 김성일에게 말했다. 저렇게 많은 군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겠소? 김성일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외국은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으니 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소. 아직 완전히 평정되지 않은 곳도 있을 터이니 저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요. 일행은 육로로 오사카를 향해 이동했다. 가는 길은 험했지만 도로는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젊은 남자들이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조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굉음에 일행은 모두 놀랐다. 저것이 조총이라는 것이요. 통역을 맡은 자가 설명했다. 외국은 남만에서 들어온 철포를 개량하여 만들었다고 하오. 위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소. 황윤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선에는 아직 저런 무기가 많지 않았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조총이 큰 위협이 될 것이었다. 1590년 4월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했다. 오사카 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높이 솟은 천수각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성벽은 거대한 돌로 정교하게 쌓여 있었다. 해자는 깊고 넓었으며 곳곳에 망루가 세워져 있었다. 저런 성을 쌓을 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황윤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일행은 성 안으로 안내되었다.
복도는 길고 넓었으며 천장에는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금박을 입힌 장식들이 곳곳에 있었고 무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서양식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공손했다. 조선 통신사를 환영하오. 관배께서 곧 접견하실 것이요. 고니시는 조선말을 유창하게 했다. 황윤길이 놀라서 물었다. 귀하는 조선말을 어찌 그리 잘하시오? 조선과 오래 교역을 했기 때문이요. 나는 조선을 존경하며 조선 사람들의 예의를 높이 사오. 고니시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다이묘로 다른 무장들과는 달리 외교에 능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다. 넓은 방에 황금빛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높은 단 위에 히데요시가 앉아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검은색 곤닌조에 금장 도복을 입은 모습은 위압감을 주었다. 조선에서 왔다니 반갑소. 히데요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과인은 조선 국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왔사옵니다. 황윤길이 예를 갖춰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고 가시오. 히데요시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이 나라를 통일했소. 100년 동안 싸워온 전쟁을 끝냈고 이제 더 큰 일을 할 때가 되었소. 관배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을 뜻하시옵니까? 명나라를 치는 것이요. 히데요시는 거침없이 말했다. 명나라는 크고 부유하다고 들었소. 그곳을 정복하면 온 천하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황윤길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히데요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명나라로 가려면 조선을 거쳐야 하지 않소. 히데요시가 계속 말했다. 조선은 길을 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조선에도 이익이 될 것이요. 관배께서는 명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옵니까? 황윤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국이옵니다. 감히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옵니다. 히데요시는 비웃었다. 크다고 해서 무서운 것은 아니요. 나는 큰 나라 작은 나라 가리지 않고 모두 이겼소. 명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김성일이 나섰다. 관배께서는 조선과 외나라가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어왔음을 아실 것이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내 뜻을 따르면 돼요. 히데요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만약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소? 먼저 조선을 치고 그 다음 명나라로 가야겠지.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황윤길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접견은 오래 가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선 국왕에게 내 뜻을 잘 전하시오.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요. 통신사 일행은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황윤길과 김성일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보셨소, 저자의 눈빛을. 저것은 진심이요. 반드시 침략이 있을 것이요. 황윤길이 말했다. 김성일은 고개를 저었다. 과장이 심하시오. 저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들 명나라를 칠 수 있겠소.
바다를 건너 대군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군사들과 군선들은 무엇이란 말이요? 내전의 잔재일 뿐이요. 아직 완전히 평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 저렇게 군사를 유지하는 것이요. 두 사람의 생각은 좁혀지지 않았다. 황윤길은 위기를 느꼈고 김성일은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조선 조정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었다. 1590년 5월 통신사 일행은 계속 일본에 머물렀다. 히데요시는 그들에게 여러 곳을 구경시켰다. 교토의 사찰들과 나라의 대부를 보여주며 일본 문화를 과시했다. 그러나 황윤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곳곳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고 대장간에서는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전쟁 준비였다. 어느 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황윤길을 따로 불렀다. 정사께 드릴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시오? 관배께서는 진심이시오. 조선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고니시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황윤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조선이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소?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다만 관배께서는 한 번 결심하시면 물러서지 않는 분이시요. 황윤길은 고니시의 진심을 느꼈다. 고니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역시 히데요시의 신하였기에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었다. 1590년 6월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다이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통신사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는 주요 다이묘들이 모여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장들이었다.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냈지만 아직 그들은 내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히데요시가 말했다.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반드시 출병할 것이니 이에 맞추어 단단히 채비를 하거라. 가토 기요마사가 앞으로 나섰다. 관백, 조선을 먼저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을 평정한 후 명나라로 가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조선이 길을 빌려주든 말든 우리는 조선을 거쳐 갈 것이다. 병력은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는가? 15만은 가능하옵니다. 군선은 얼마나 대동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천척을 만들 수 있사옵니다. 히데요시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래 좋다. 규슈에 전진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출발하도록 하라.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관백 조선의 수군을 경계해야 하옵니다. 조선은 삼면이 바다이고 수군이 강하다고 들었사옵니다. 수군이 강해도 우리에겐 소용없는 일. 우리는 육지로 빠르게 진격하면 된다. 히데요시는 수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전략은 빠른 육상 진격으로 조선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명령이 하달되었다. 각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일본 전역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1590년 7월 통신사 일행은 귀국 준비를 시작했다. 석 달 넘게 일본에 머물렀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때였다. 떠나기 전날 밤 황윤길은 혼자 오사카 성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성을 쌓은 힘이 조선을 향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는 깊은 걱정에 잠겼다. 김성일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는 히데요시의 말이 허세라고 확신했다. 명나라를 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령 시도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 분명했다. 조선이 괜히 전쟁 준비를 하다가 백성만 고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일행은 배에 올랐다. 오사카를 떠나 규슈를 거쳐 쓰시마로 향했다. 바다는 오는 길보다 조용했지만 황윤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1590년 8월 통신사 일행이 부산포에 도착했다. 긴 여정을 끝내고 그들은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다. 선조는 그들의 귀환 소식을 듣고 즉시 접견을 명했다. 경복궁 사정전에 선조와 신하들이 모였다. 모두의 눈이 황윤길과 김성일에게 쏠려 있었다. 어떠하더냐 일본의 상황은? 선조가 간절하게 물었다. 황윤길이 먼저 나섰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심으로 명나라를 치려하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이미 군사를 모으고 군선을 만들고 있사옵니다. 반드시 침략이 있을 것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선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즉시 군비를 강화해야 하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하옵니다. 그때 김성일이 나섰다. 폐하 황정사의 말씀이 지나치옵니다. 신이 보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하옵니다. 외나라는 내부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명나라를 칠 힘이 없사옵니다. 선조는 혼란스러워했다. 두 신하가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찌 말이 다른가? 황윤길이 답답해하며 말했다. 신은 눈으로 직접 보았사옵니다. 수많은 군사와 무기들을 보았사옵니다. 이것이 허세일 리 없사옵니다. 김성일이 반박했다. 군사와 무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를 칠 준비는 아니옵니다. 외국은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으니 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옵니다. 조정은 두 파로 갈라졌다. 서인들은 대체로 황윤길의 의견에 동조했고 동인들은 김성일의 편을 들었다. 류성룡이 나섰다. 폐하 설령 김부사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옳사옵니다. 군비를 강화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사내가 반대했다. 우의정께서는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시옵니다. 쓸데없이 군비를 확충하면 백성들만 고통받고 국고만 탕진하옵니다. 논쟁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선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경들의 말을 모두 들었다. 과인이 생각해보겠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황윤길은 실망하며 물러났고 김성일은 자신의 판단이 받아들여진 것에 만족했다. 1590년 9월 한양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백성들은 추수를 준비하며 일상을 보냈다.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배추가 들어왔소. 김장 준비하시오. 생선이 싱싱하오. 어서 오시오. 아무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았다.
외국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 한 주막에서 백성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들었소, 통신사가 다녀왔다지. 그래서 뭐라 하던가. 한 양반은 외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다른 양반은 아니라고 하더군. 양반들이 또 싸우는 거지. 우리야 뭐 상관없어. 백성들은 조정의 논쟁을 남의 일로 여겼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더 중요했다. 그러나 궁궐안은 달랐다. 선조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황윤길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인이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 선조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의견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선조는 신하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었다. 류성룡은 자신의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황윤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인과 서인의 대립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것이 당파 정치의 폐해로다. 류성룡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안위보다 당파의 이익이 앞서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군비 강화에 대한 상소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자 쓰다가 붓을 내려놓았다. 지금 상소를 올려봐야 동인들이 반대할 것이 뻔했다. 1590년 10월 경상도 해안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민들이 외선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동네 부사 송상현이 장계를 올렸다. 외선 수척이 우리 해안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고 갔사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옵니다. 병조에서 이 보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왜구들이 원래 그러지 않소. 늘 있는 일이요. 담당 관리는 대충 넘어갔다. 그러나 비슷한 보고가 계속 들어왔다. 부산포에서도 외선을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윤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상소를 올렸다. 전하, 이것이 바로 신이 경고했던 징조이옵니다. 외적이 우리 해안을 정찰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사옵니다. 그러나 김성일과 동인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정찰선 몇 척으로 침략을 단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왜구들은 원래 우리 해안을 배회하던 자들이옵니다. 선조는 또다시 갈등했다. 그렇다면 해안 방비만이라도 강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은 절충안이었다. 류성룡이 즉시 받아들였다. 전하의 성명이옵니다. 부산진과 동네의 군사를 증강하고 수군을 점검하도록 하옵소서.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그러나 백성들을 지나치게 동원하지는 말라. 이 명령은 애매했다. 방비를 강화하라면서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니 현장의 관리들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말았다. 1590년 11월 일본에서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규슈의 나고야에서는 거대한 성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았다.
나고야 성은 빠른 속도로 모습을 드러냈다. 각지의 다이묘들이 병력을 이끌고 나고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영지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조선으로 가는 길은 멀다.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 배멀미를 이겨내는 훈련도 필요하다. 병사들은 열심히 훈련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출세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조총 부대를 집중적으로 양성했다. 조총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명중률을 높여라. 빠르게 장전하는 법을 익혀라. 조총수들은 반복 훈련을 했다. 쏘고 장전하고 또 쏘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도가 높아졌다.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칼과 창과 갑옷이 쏟아져 나왔다. 화약도 대량으로 제조되었다. 일본 전역이 전쟁 경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1590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조선은 여전히 평화로운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 한양의 거리에는 눈이 내렸다. 백성들은 속옷을 두껍게 입고 김장을 하며 겨울을 준비했다. 올해도 무사히 넘겼구먼. 그럼요, 내년에도 평안하겠지요. 백성들의 대화는 여유로웠다. 그들은 멀리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궁궐에서는 세모 행사가 열렸다. 선조는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한 해를 정리했다. 부디 내년에도 평안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선조의 기도는 간절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달리 조선에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고, 고난이 평온 속에 감싸여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류성룡은 집에서 조용히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황윤길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내년은 평온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로 보아 제대로 된 대비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류성룡은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1591년 정월 새해가 밝았다. 조선 팔도에서는 설날 행사가 열렸다. 백성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덕담을 나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올해는 풍년이 들면 좋겠소. 평화로운 새해 풍경이었다. 한양에서는 신하들이 경복궁에 모여 선조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천세 천세 천천세. 의식은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선조는 높은 자리에서 신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류성룡이 선조를 따로 만났다. 폐하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간청하옵니다. 군비를 강화해야 하옵니다. 선조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우의정은 새해 벽두부터 그 말을 하는구려. 과인도 걱정이다. 그러나 김성일과 동인들이 반대하는데 어찌하겠는가. 폐하께서 단호히 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진작했을 것이다. 과인은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선조의 말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다. 류성룡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왕을 설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1591년 2월 일본에서는 나고야 성 건설이 한창이었다. 성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천수각이 세워지고 해자가 파졌다. 병사들을 수용할 막사도 지어졌다. 히데요시는 자주 나고야를 방문하여 공사를 독려했다. 더 빨리 진행하라. 올해 안에 완성해야 한다. 인부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공사를 계속했다. 히데요시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각지의 다이묘들에게도 명령이 하달되었다. 내년 봄까지 병력과 군선을 준비하라. 출병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다. 다이묘들은 서둘러 준비에 착수했다.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일본 전역이 전쟁 준비로 바빴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스시마의 상인들과 조선을 다녀온 승려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의 군사력은 어떠한가?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곽은 튼튼하고 백성들의 단결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수군은 어떠한가? 조선의 수군은 강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판옥선이라는 큰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니시는 이 정보를 메모했다. 수군이 강하다면 해전을 피하고 육지로 빠르게 진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1591년 3월 봄이 왔다. 조선의 산과 들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농민들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올해는 날씨가 좋으니 풍년이겠소. 그렇고 말고요. 하늘이 덥고 계시오. 평화로운 봄날이었다. 그러나 경상도 해안에서는 또다시 외선이 목격되었다. 이번에는 배의 숫자가 더 많았다. 10여 척의 외선이 해안 가까이 다가와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울산 수령이 급히 장계를 올렸다. 외선들이 우리 해안을 정찰하고 있사옵니다. 숫자가 이전보다 많아졌사옵니다. 병조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 회의를 열었다. 황윤길이 다시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옵니다. 외적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김성일은 여전히 반대했다. 단지 정찰선일 뿐이옵니다. 조선의 물산을 노리고 온 해적일 수도 있사옵니다.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선조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해안 수비를 강화하되 대규모 군비 확충은 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해안 수령들은 추가 병력도 무기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경계만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이 명령을 받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으로 어찌 적을 막으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곽의 허술한 곳을 보수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준비는 어려웠다. 1591년 4월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다시 군사회의를 열었다. 주요 다이묘들이 오사카 성에 모였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히데요시가 물었다. 가토 기요마사가 대답했다. 병력 15만을 동원할 수 있사옵니다. 조총수도 5,000명을 확보했사옵니다. 군선은 어떠한가? 800척이 완성되었고 200척이 건조 중이옵니다.
히데요시는 만족스러워했다. 좋다. 출병 날짜는 내년 4월 초로 하겠다. 회의실이 일순간 술렁였으며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봉을 맡아라. 부산에 상륙하여 동네를 치고 한양으로 진격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라. 함경도까지 진격하여 조선의 왕자들을 사로잡아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히데요시는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조선군을 분산시키고 빠르게 한양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한 달 안에 평정할 수 있다. 그 후 명나라로 진격한다. 히데요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이묘들은 각자의 임무를 확인했다. 누가 어디를 공격하고 누가 후방을 지원할지 모두 정해졌다. 일본의 전쟁 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숙지하기 시작했다. 1591년 5월 조선에서는 과거 시험이 열렸다. 수많은 유생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거리는 젊은 유생들로 북적였다. 이번 과거는 문제가 어렵다던데. 걱정 마시오,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했소. 급제하면 좋은 벼슬을 얻을 수 있겠지. 유생들의 대화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전쟁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에는 수백 명의 유생들이 모였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유생들은 붓을 들었다. 시험 문제는 사서오경의 해석과 시부였다. 유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열심히 답안을 작성했다. 선조도 이 과거 시험에 관심을 가졌다. 좋은 인재를 뽑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번에는 어떤 인재들이 나올까? 선조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정작 필요한 것은 문신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신이었다. 안타깝게도 조선은 문치주의 사회였고 무신은 천대받았다. 1591년 6월 일본에서는 나고야 성이 거의 완성되었다. 히데요시가 직접 나고야로 이동했다. 그는 이곳에서 출병을 지휘할 계획이었다. 나고야에는 병사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다. 각지에서 온 다이묘들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다. 성 주변에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진을 쳤다. 천막이 끝없이 이어졌고 훈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히데요시는 성루에 올라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힘으로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친다. 나는 대륙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히데요시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시작하여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제 그는 일본을 넘어 대륙까지 정복하려 했다. 항구에서는 군선 건조가 계속되었다. 대형 군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새로운 배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목수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배에 타고 내리는 훈련을 했다.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배에 익숙해져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반복 훈련으로 익숙해졌다. 1591년 7월 조선에서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백성들은 논에서 김을 메고 밭에서 잡초를 뽑았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올해 농사는 잘 될 것 같소. 그럼요, 비도 적당히 오고 날씨도 좋으니. 농민들은 풍년을 기대했다.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농사가 더 중요했다. 한양에서는 류성룡이 병조판서 이일을 만났다. 이일은 강직한 성품의 무신으로 최근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 판서께서는 군비 상황을 어떻게 보시오? 류성룡이 물었다. 이일은 한숨을 쉬었다. 우의정,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형편없사옵니다. 군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기는 부족하며 성곽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군사를 점검하고 무기를 보충하며 성곽을 수리해야 합니다. 류성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인도 그렇게 생각하오. 함께 상소를 올립시다. 두 사람은 함께 상소를 작성했다.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상소가 올라가자 조정은 또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동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백성을 괴롭히려 하는가. 이사내가 비난의 강도를 높였고 서인들은 이에 지지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 아니요. 윤두수가 반박했다. 선조는 또다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글쎄, 경들의 의견이 갈리니 과인이 판단하기 어렵구나. 결국 상소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형식적인 점검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이 일은 분노했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요. 당파 싸움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어. 류성룡은 그를 진정시켰다. 이 판서의 마음은 알겠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계속 노력합시다. 1591년 9월 한양에서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백성들은 추석을 준비하며 분주했고 송편을 빚고 과일을 장만했다. 올해 추석은 풍성하겠소. 그럼요, 농사가 잘 되었으니. 백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추석 당일 백성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다. 궁궐에서도 추석 행사가 열렸는데 선조는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다. 올해 농사가 풍년이니 다행이요. 선조가 말했다. 신하들이 선조의 말에 화답하기를 폐하의 덕이옵니다. 그러나 류성룡의 마음은 무거웠다. 풍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본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고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591년 10월 일본에서는 출병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나고야의 집결한 병력은 10만이 넘었다. 히데요시는 각 부대를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년 봄이면 조선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히데요시는 부하 장수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기회를 얻은 것이다. 장수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 더 많은 영지와 지위를 얻고 싶어 했다. 일본의 봉건 체제에서 전쟁은 출세의 기회였다. 항구에서는 마지막 군선들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제 천척에 가까운 배가 준비되었다. 실로 거대한 함대 규모였다. 이 배들에는 병사와 무기와 군량이 실릴 예정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병영에서 부하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도를 펼쳐라. 조선의 지도가 펼쳐졌다. 부산에서 한양까지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부산에 상륙한다. 그 다음 동네를 공략하고 밀양을 거쳐 대구로 간다. 거기서 조령을 넘으면 충주고 충주에서 한양은 가깝다. 고니시는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어가며 설명했다. 한 달 안에 한양을 점령해야 한다. 속도가 중요하다. 부하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게 싸웁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가토 기요마사도 자신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경주와 울산을 거쳐 강릉으로 간다. 거기서 함경도로 올라가 조선의 왕자들을 사로잡는다. 왕족을 사로잡으면 조선은 꼼짝 못할 것이다. 가토의 목표는 명확했다. 조선 왕실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었다. 스시마의 도주, 소 요시토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살아왔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의 생계는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히데 요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구나. 관백의 뜻을 따를 수밖에. 소 요시토시는 체념했다. 그는 조선에 경고할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었다. 약자는 강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1591년 11월 조선에서는 겨울이 시작되었다.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졌다. 백성들은 겨울 준비에 바빴는데 무엇보다 먼저 땔감을 모으고 김장을 담갔다. 올 겨울은 춥겠소. 그래도 먹을 것은 넉넉하니 걱정 없소. 백성들의 대화는 늘상 똑같았지만 그날이 매일 그날 같은 일상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 그들은 여전히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양에서는 류성룡이 이일과 다시 만났다. 이 판서 군비 상황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소. 이일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지방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려 각자 알아서 대비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성룡은 한숨을 쉬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들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다. 경상도 동네에서 송상현은 성곽을 점검하고 있었다. 동네성은 낡았다. 성벽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보수가 필요했다. 그러나 예산이 없었다. 백성들을 동원하여 보수하도록 하라. 송상현이 부하에게 말했다.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만약 적이 온다면 이 성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다. 송상현은 단호했다. 그는 황윤길의 경고를 믿었다. 동네는 부산과 가까워 만약 일본군이 상륙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받을 곳이었다. 백성들이 동원되어 성벽을 보수했다. 돌을 나르고 흙을 다졌다.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송상현의 강한 의지 앞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비슷한 시점에 전라도 여수에서 이순신은 거북선 건조를 시작했다. 조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자 그는 자신의 복록을 털어넣었다. 부하 장수들도 돈을 모았다. 장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경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순신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목수들이 모여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설계도대로 배에 골격을 세우고 판자를 댔다. 배 위를 덮을 판자에는 쇠못을 박았다. 용머리도 제작되었는데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예산이 부족해 자재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진행하라. 내년 봄까지는 완성해야 한다. 1591년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왔다. 조선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한양의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상인들은 새해 물건을 팔았고 백성들은 한 해를 정리했다. 백성들의 소망은 단순했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궁궐에서 선조는 마음속으로 빌기를 내년에도 부디 평안하기를 비옵니다. 기도는 간절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류성룡은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쌓이는 눈만큼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만 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류성룡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황윤길의 경고와 계속되는 외선 목격담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조정은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당파 싸움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로다. 류성룡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상도 동네에서 송상현은 성루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적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내년 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송상현도 불안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성곽을 보수하고 병사를 훈련시켰다. 비록 병력이 적고 무기가 부족했지만 그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전라도 여수에서 이순신은 거북선 건조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거북선의 뼈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내년 봄이면 진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서두르면 되겠구나. 이순신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이 배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본에서 히데요시는 나고야 성에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만 지나면 그의 나이 56세였다. 그의 인생에서 거대한 불꽃을 태워보리라는 거대한 야망이 타올랐다. 그는 내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년 봄에는 조선을 치고 여름에는 명나라로 진격한다. 가을이면 나는 대륙의 지배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히데요시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조선은 약하고 명나라는 크지만
부패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정예 병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나고야 성 주변에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출병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높았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출세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다. 항구에는 천척의 군선이 정박해 있었다. 거대한 함대였다. 이 배들은 내년 봄 파도를 가르며 조선으로 향할 것이었다. 1591년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무도 몇 달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양의 궁궐은 조용했다. 선조는 침전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괴롭혔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조는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류성룡은 서재에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다. 손자병법을 펼쳐놓고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조선의 현실은 암담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디 황윤길의 경고가 빗나가기를. 오직 이것만을 류성룡은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이성은 전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동네의 송상현은 성루에 홀로 서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송상현은 각오를 다졌다. 비록 병력이 적고 승산이 없어 보여도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여수의 이순신은 거북선 앞에 서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이 배로 적을 물리칠 것이다. 이순신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전쟁이 오면 바다에서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1591년이 끝나고 1592년이 시작되었다. 조선에서는 평화로운 새해가 밝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고 설마 하는 생각만 가지고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파 싸움에 빠진 조정은 경고를 무시했고 백성들은 위험을 모르고 있었다. 일부 깨어있는 자들만이 불안해하며 준비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일본은 준비가 끝났다. 10만이 넘는 병력과 천척의 군선이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히데요시의 야망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무장들은 전쟁을 갈망했다. 새해 첫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조선과 일본의 하늘 위로 같은 해가 떠올랐지만 두 나라의 운명은 달랐다. 하나는 평화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나는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조선의 개국 이래 200년의 태평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곧 시련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다. 임진년의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다.